24세의 화학연구원 한지원은 화합물의 정교한 질서 속에서 세상을 이해했다. 그녀의 삶은 분자 구조처럼 예측 가능하고 논리 정연했다. 반면 서린그룹의 36 CEO 강태준은 절대적인 통제 속에서 자신의 제국을 구축했다. 끔찍한 과거의 트라우마로 인해 그는 술을 포함한 모든 변수를 철저히 배제했다. 그녀의 질서가 정체불명의 약물로 인해 무너지고 그의 통제가 순수한 입맞춤으로 인해 균열되는 순간 운명의 톱니바퀴는 어떤 소리를 내며 움직이기 시작할까? 서울의 밤하늘을 압도하는 서린호텔 최상층 임페리얼 스카이홀은 대한민국 상위 1%의 사교장으로 변모해 있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에서 쏟아지는 빛은 수백 잔의 샴페인 기포 속에서 산산이 부서졌고 나직하게 흐르는 클래식 선율은 값비싼 향수 냄새와 뒤섞여 허공을 맴돌았다. 한지원은 이 모든 화려함 속에서 이질적인 존재였다. 친구 강유라의 성화에 못 이겨 끌려온 이 자리는 단정한 연구원 가운이나 실험실에 익숙한 오존 냄새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녀는 심플은 네이비 드레스를 입고 구석에 서서 사람들의 역학관계를 관찰하는 것으로 무료함을 달랬다. 강유라는 우리 작은아빠한테 인사라도 시켜주려 했는데 저 얼음 요새는 파티 체질이 아니라서 라며 툴툴거렸다. 지원은 그저 희미하게 웃었다. 그녀가 아는 강유라의 작은아빠는 언론에서 철벽의 CEO라 불리는 강태준이었다. 재계의 괴물이자 술을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남자. 지원은 그를 만날 일이 없음에 오히려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의 관심은 오직 최근 연구 중인 새로운 방향성 화합물에 쏠려 있을 뿐이었다. 파티의 소란스러움 속에서 지원과 같은 연구소 소속인 박민영이 샴페인 잔을 들고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친절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빛에는 날카로운 질투가 서려 있었다. 지원 씨도 이런 데 올 줄 아네요? 하긴 강유라 씨 친구니까. 이번 프로젝트 지원 씨가 맡게 돼서 정말 축하해요. 난 내가 될 줄 알았는데. 박민영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속엔 독이 배어 있었다. 지원은 그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민영 씨. 열심히 할게요. 박민영은 능숙하게 화제를 돌리며 자신이 새로 가져온 오렌지 주스잔을 지원에게 건넸다. 이건 무알코올 칵테일이래요. 지원 씨 술 못 마시는 것 같아서 이거라도 한잔해요. 지원은 별 의심 없이 잔을 받아들었다.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다니느라 목이 탔던 참이었다. 상큼한 오렌지 향이 코끝을 찔렀다. 그녀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주스를 한 모금 마셨다. 박민영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른 무리로 사라졌다. 몇 분 지나지 않아 이상한 감각이 지원을 덮쳤다. 단순한 현기증이 아니었다. 시야가 흐릿해지는 것을 넘어 공간 자체가 일그러지는 듯한 왜곡이 느껴졌다. 소리는 멀어졌다가 갑자기 귀 바로 옆에서 울렸고 샹들리에의 빛은 수천 개의 날카로운 바늘이 되어 그녀의 눈을 찔렀다. 화학자의 본능이 경고음을 울렸다. 이건 알코올이 아니다. 단순한 약물도 아니다. 중추신경계를 교란하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복잡한 합성 화합물이었다. 지원은 휘청거리는 몸을 가누며 벽을 짚었다. 유라야. 그녀는 강유라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비틀거리며 홀을 빠져나왔다. 하지만 복도는 끝없이 길어졌고 사람들의 얼굴은 기괴한 가면처럼 보였다. 패닉이 몰려왔다. 이대로 쓰러질 수는 없었다. 그녀는 비상구 표시를 발견하고 마지막 남은 이성을 쥐어짜며 그쪽으로 향했다. 계단을 내려갈 힘도 없었다. 그녀는 눈앞에 보이는 엘리베이터에 거의 몸을 던지다시피 했다. 버튼을 누를 힘조차 없어 열린 문틈으로 간신히 몸을 밀어넣었다. 그곳이 서린 호텔의 심장부, CEO 전용 펜트하우스로 직행하는 엘리베이터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 강태준은 자신의 텐트하우스 서재에서 복잡한 인수합병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아래층의 소음은 완벽한 방음시설 덕분에 희미하게만 들려왔다. 그는 이런 무의미한 사교 행사를 경멸했다. 특히 술로 인해 이성을 잃고 추태를 부리는 인간들을 혐오했다. 그의 형, 유라의 아버지가 바로 그 술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강태준의 세계에서 술과 혼돈은 금기어가 되었다. 그의 공간은 차가운 금속과 유리, 그리고 완벽한 질서로만 이루어져 있었다. 띵동.
저용 엘리베이터의 도착음이 그의 날카로운 신경을 건드렸다. 이 시간에 자신을 찾아올 사람은 없었다. 비서실장도 조용한 안보팀장도 아니었다. 태주는 미간을 찌푸리며 서재문을 열었다. 그리고 현관 복도에서 비틀거리고 있는 낯선 여자를 발견했다. 술에 취해 층을 잘못 누른 흔해 빠진 침입자라고 생각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누구지? 당장 나가지 않으면 보안팀을 부르겠다. 한지원은 고개를 들었다. 시야가 완전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눈앞의 남자는 거대한 검은 실루엣으로 보였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상하게도 사람을 압도하는 안정감이 있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다. 다만 이 끔찍한 감각에서 벗어나게 해줄 무언가가 필요했다. 살려주세요. 이상해요. 몸이 약... 그녀의 혀가 꼬이며 말이 끊겼다. 태주는 여자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즉각 알아차렸다. 일반적인 주취자가 아니었다. 공포에 질린 눈동자, 식은 땀으로 젖은 이마, 그리고 술 냄새 대신 코끝을 스치는 아주 희미하고 이질적인 화학약품 냄새. 경멸은 순간적으로 호기심으로 바뀌었다. 그는 천천히 여자에게 다가갔다. 무슨 약을 말하는 거지? 지원은 남자의 실루엣이 다가오자 본능적인 공포와 함께 기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이 차가운 기운이 자신을 붙잡아 줄 것만 같았다. 그녀는 남은 힘을 다해 휘청거리며 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의 비싼 실크 셔츠 깃을 움켜쥐었다. 태주는 이 돌발적인 행동에 몸이 굳었다. 그 순간 지원은 눈앞의 남자가 자신을 구할 유일한 동아줄이라 믿었다. 혼돈 속에서 유일하게 또렷한 존재. 그녀는 자신의 이성이 완전히 끊어지기 직전 무의식적인 갈망으로 얼굴을 들어올렸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자신의 입술을 그의 입술에 맞췄다. 그것은 유혹이나 열정이 아니었다. 구조를 요청하는 절박하고도 순수한 어린아이의 입맞춤이었다. 따뜻하고 부드럽고 그리고 무방비한 감촉이었다. 강태준의 세상이 정지했다. 지난 10년간 그 어떤 여자도 그 어떤 감정도 감히 침범하지 못했던 그의 절대적인 영역이 무너졌다. 차가운 얼음으로 쌓아 올린 그의 성벽이 이 정체 모를 여자의 순진무구한 입맞춤 한 번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알코올을 향한 혐오와는 전혀 다른 낯선 감각이 그의 심장을 관통했다. 그는 여자를 밀어내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한 채 그대로 얼어붙었다. 입술이 닿았던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마지막 힘을 다한 듯 지원의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며 그의 품으로 쓰러졌다. 강태준은 반사적으로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셔츠깃을 잡고 있던 그녀의 손이 힘없이 미끄러졌다. 그의 품에 안긴 여자는 희미하게 숨을 내쉬며 완전히 의식을 잃었다. 태주는 자신의 심장이 평소와 다르게 통제 불가능하게 뛰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의식을 잃은 낯선 여자를 내려다보았다. 이 혼돈의 시작을 어떻게 해야 할까? 지독한 도통이 한지원의 의식을 찢어발겼다. 알코올의 숙취와는 차원이 다른 뇌신경이 날카로운 바늘에 찔리는 듯한 통증이었다. 그녀는 낯선 천장을 보며 눈을 떴다. 완벽하게 다림질된 최고급 이집트 면시트, 발치를 덮고 있는 캐시미어 담요, 그리고 미니멀하지만 값비싼 가구들. 이곳은 그녀의 작은 원룸이 아니었다. 어젯밤에 화려했던 파티장도 아니었다. 그녀는 설인 호텔의 최고급 VIP 스위트룸, 강태준이 비서실장을 통해 비밀리에 마련한 안전가옥에 홀로 누워 있었다. 기억의 파편들이 두서없이 머릿속을 스쳤다. 박민영이 건넨 주스, 불타는 듯한 감각, 일그러지던 시야, 그리고 거대한 어둠의 실루엣, 자신을 붙잡아주던 단단한 팔, 그리고 모든 혼돈 속에서 유일하게 그녀를 진정시켰던 이상한 냄새. 그것은 일반적인 향수 냄새가 아니었다. 차갑고 건조하고 그러면서도 압도적인 권위를 가진 향기. 마치 잘 마른 백단향과 얼음 결정이 섞인 듯한 서늘하고도 독단적인 그 냄새가 그녀의 마지막 기억이었다. 지원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파티에서 입었던 드레스는 옆 소파에 깔끔하게 개어져 있었고 그녀는 호텔에서 제공하는 부드러운 목욕 가운을 입고 있었다. 누군가 그녀를 이곳으로 데려와 씻기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옷은 갈아입힌 듯 했다. 패닉이 밀려왔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그녀는 거칠게 머리를 쓸어 넘기며 자신의 핸드폰을 찾았다. 액정에는 부재중 전화 수십 통이 떠 있었다. 그때 스위트룸 문이 격렬하게 열리고 강유라가 뛰어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한지원, 너 괜찮아? 어젯밤에 갑자기 사라져서 얼마는 찾았는지 알아? 내가 너한테 무슨 짓을... 유라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퍼뜨렸다. 지원은 어지러운 머리를 붙잡고 친구를 안심시켰다. 유라야, 나 괜찮아. 근데 나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 박민영 씨가 준 주스를 마시고 나서. 박민영? 유라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그 여자가 너한테 뭘 줬는데? 지원은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그냥 몸이 내 몸이 아니었어. 누군가 날 도와준 것 같아. 어떤 남자였는데 기억이 안 나. 지원은 차마 그 혼돈 속의 입맞춤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었다. 그것은 현실이 아닌 약에 취한 환각 같았다. 유라는 지원을 부축해 일으켰다. 일단 여기서 나가자.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 하기 전에. 하지만 소문은 이미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고 있었다. 두 사람이 조용히 호텔 로비를 가로질러 나갈 때 직원들 몇몇이 노골적으로 수근거렸다. 저 여자 아니야? 아침에 VIP 전용 엘리베이터에서 비틀거리면서 내리던. 어젯밤에 제대로 한 건 낚었나 봐. 박민영이 흘린 독은 빠르고 치명적이었다. 실력으로 입사한 천재 연구원 한지원. 알고 보니 강유라 친구라는 연줄을 이용해 스폰서를 잡으려 했다. 익명 커뮤니티에는 벌써 자극적인 지라시가 돌기 시작했다. 지원은 입술을 깨물었다. 명예훼손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신이 어젯밤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었다. 같은 시각 설인 호텔 펜트하우스. 강태준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의 완벽한 서재는 어젯밤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지만 공기 중에는 여전히 그녀의 것인지 아니면 약물의 것인지 모를 희미한 잔향이 남아 있었다. 그는 자신의 입술을 무의식적으로 매만졌다. 지난 10년간 형의 죽음 이후 그는 자신을 얼음 성벽 뒤에 가두었다. 그 어떤 감정도, 특히 술과 여자로 인한 혼돈은 그의 금기였다. 그런데 어젯밤 이름 모를 여자의 그 순수하고 절박했던 입맞춤이 그의 모든 방어 기제를 무너뜨렸다. 그것은 유혹이 아니었다. 구조 신호였다. 그래서 더 위험했다. 태주는 자신의 통제력이 한순간에 마비되었던 그 순간을 되새겼다. 혐오감 대신 그의 가슴을 찌른 것은 낯선 동요였다. 그는 보안팀장 조 실장에게서 넘겨받은 CCTV 영상을 재생했다. 영상 속의 한지원은 복도에서부터 이미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었다. 그가 정지시킨 화면은 그녀가 절박하게 그의 셔츠를 붙잡는 장면. 그 직후의 입맞춤은 오직 그만이 아는 비밀이었다. 그는 그 부분의 영상을 영구 삭제했다. 조 실장. 태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낮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림자처럼 나타난 조 실장이 고개를 숙였다. 그는 태준의 충복이자 가장 유능한 해결사였다. 어젯밤 파티에 참석했던 바이오코어랩의 박민영, 그녀의 24시간 동향과 모든 통신 내역을 확인해. 그리고 그녀가 어젯밤 그 여자에게 건넨 음료의 성분을 알아내 호텔바의 모든 잔을 수거해서라도. 태주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호텔에서, 자신의 파티에서 금지된 약물이 사용되었다는 것은 그의 심기를 건드렸다. 더군다나 그 약물은 그가 어렴풋이 맡았던 냄새로 보아 단순한 마약이 아닌 고도로 합성된 화학물질이었다. 그리고 그 약에 취한 여자가 자신의 조카인 유라의 친구일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리고 어젯밤 펜트하우스로 올라왔던 여자, 신원 확인해. 한편 자신의 원룸으로 간신히 돌아온 지원은 샤워기에서 쏟아지는 뜨거운 물줄기 아래 서 있었다. 소문 따위는 두렵지 않았다. 그녀가 두려운 것은 그 약물이었다. 화학자로서의 본능이 외치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신경계를 교란시켰고 만약 복용량이 조금만 더 많았다면 영구적인 손상을 입혔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이대로 당하고 있을 수 없었다.
박민영의 질투가 이런 짓까지 벌이게 만들었다면 그것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살인 미수였다. 지원은 수건으로 머리를 털며 결심했다. 그녀는 연구소의 장비를 믿을 수 없었다. 박민영이 손을 쓸 수도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 증거를 찾아야 했다. 지원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집을 나섰다. 그녀가 향한 것은 대학 시절 인연이 있던 지금은 작은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 선배의 병원이었다. 선배, 부탁이 있어요. 제 피 좀 뽑아주세요. 그리고 이 샘플 절대 기록에 남기면 안 돼요. 그녀는 현금으로 검사 비용을 지불하고 자신의 피가 담긴 여러 개의 바이알을 비밀리에 챙겼다. 그녀는 이제 피해자가 아니라 자신을 공격한 사건의 유일한 조사관이 되었다. 태준의 집무실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조 실장이 태블릿 PC를 들고 돌아왔다. 그의 일처리는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했다. 회장님, 어젯밤 침입자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조 실장은 태블릿 화면을 태준에게 돌렸다. 화면에는 단정한 증명사진 속에 한지원, 그리고 그녀의 이력서가 떠 있었다. 24세, 바이오 코어랩 선임 연구원, 전공, 유기화학, 특히 독성학 및 방향성 화합물 분석 전문가. 태준의 눈이 가늘어졌다. 독성학 전문가. 그래서 그 약의 정체를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일까? 그리고 마지막 줄, 주요 인맥란에 쓰인 이름을 보는 순간 태준의 표정이 완벽하게 굳어졌다. 강유라, 서린그룹 강태민 전 부사장 외동딸, 절친한 친구관계. 강태준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어젯밤 자신의 얼음 성벽을 뚫고 들어와 혼돈을 안겨준 그 여자가 하필이면 자신의 유일한 혈육이자 아플 손가락인 조카 유라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 운명의 장난인가 아니면 치밀하게 계획된 접근인가. 그는 한지원의 이력서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천재적인 화학자, 그리고 어젯밤 그 순수했던 입맞춤. 태준은 직감했다. 이것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라 그가 오랫동안 파헤치려 했던 과거의 악연과도 연결되어 있을지 모른다는 것을. 그의 차가운 호기심이 이제 위험한 관심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한지원의 작은 원룸은 순식간에 임시 전략실로 변했다. 병원에서 몰래 가져온 그녀 자신의 피가 담긴 바이알들이 냉장고에 야채 칸을 차지했다. 그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자신이 아는 모든 독성학 데이터베이스를 뒤졌다. 어젯밤 느꼈던 그 끔찍한 감각, 시공간의 왜곡, 그리고 중추신경계가 마비되는 듯한 공포. 그것은 단순한 GHB, 물뽕나 케타민의 증상이 아니었다. 훨씬 더 정교하고 치명적이며 의도적으로 설계된 화합물의 흔적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연구소인 바이오 코어 랩을 신뢰할 수 없었다. 박민영이 그곳에 있는 한 자신의 샘플이 오염되거나 데이터가 조작될 위험이 컸다. 대학 동기들에게 연락해 야간에 실험실을 빌리려 했지만 복잡한 승인 절차와 보안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분석을 위해서는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질량 분석기 GCMS와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HPLC가 필요했다. 그런 고가의 장비는 개인이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지원은 벽에 부딪혔다. 진실이 손끝에 잡힐 듯한데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같은 시각 서린그룹 최상층 집무실. 강태준은 조 실장의 보고를 받고 있었다. 박민영은 어젯밤 파티 직전 제3엘 브로커와 접촉했습니다. 저희가 확보한 호텔 바의 잔에서는 미량의 미확인 알칼로이드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조 실장이 태블릿 화면을 넘겼다. 하지만 저희 R&D 센터의 1차 독성 검사로는 성분을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기존 마약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지 않는 의도적으로 표준 검사를 회피하도록 설계된 물질로 보입니다. 태준의 시선은 한지원의 이력서, 독성학 및 방향성 화합물 분석 전문가라는 문구에 고정되었다. 그의 연구원들이 실패한 분석, 어쩌면 저 여자만이 이 미로를 통과할 열쇠를 쥐고 있을지 모른다. 그의 목적은 단순한 호텔 보안 문제 해결이 아니었다. 이 정체불명의 약물 뒤에 그가 오랫동안 의심해온 어두운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조 실장에게 짧게 명령했다. 강유라 양을 통해 한지원 씨와의 공식적인 자리를 마련해 장소는 여기 펜트하우스로. 지원에게 강유라의 전화가 걸려온 것은 그날 오후였다. 유라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연아, 몸은 좀 어때? 저기, 우리 작은 아빠가 너한테 정식으로 사과하고 싶대. 호텔 보안 문제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미안하다고. 오늘 저녁에 잠깐 펜트하우스에서 식사라도. 지원은 망설였다. 그 남자. 자신의 기억 속에 유일하게 남은 그 서늘하고 독단적인 백단양의 주인. 그를 다시 만나는 것은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이내 결심이 섰다. 그 남자는 단순한 친구의 삼촌이 아니었다. 서린 그룹의 CEO. 어쩌면 그가 자신에게 필요한 열쇠를 쥐고 있을지도 모른다. 다시 찾은 펜트하우스는 어젯밤의 혼돈과는 전혀 다른 차갑고 완벽한 질서로 가득 차 있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졌지만 실내는 그 빛조차 차갑게 반사시킬 만큼 미니멀하고 절제되어 있었다. 강태준은 편안한 차림이었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정장을 입었을 때와 다르지 않았다. 그리고 그 냄새. 지원은 숨을 참았다. 어젯밤 자신을 붙잡아 주었던 혼돈 속에서 유일한 표식이 되었던 바로 그 냄새였다. 그녀의 뺨이 자신도 모르게 붉어졌다. 강요라는 어색하게 두 사람을 소개했다. 작은 아빠, 내 제일 친한 친구 한지원이야, 연구원. 그리고는 나 급한 전화가 라며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 치밀하게 연출된 무대라는 것을 지원은 깨달았다. 정적이 흘렀다. 태주는 와인잔 대신 차가운 물잔을 들고 있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젯밤 내 호텔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한지원 씨. 그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낮게 깔렸다. 지원은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했다.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 네, 단순한 실수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태주는 그녀의 당돌함이 흥미롭다는 듯 입꼬리를 희미하게 올렸다. 그렇겠죠. 독성학 전문가시니까. 아마 지금 가방 안에 그 증거가 들어있을 테고. 지원의 손이 자기도 모르게 가방을 움켜쥐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피를 뽑은 것까지. 태주는 테이블 위의 파일을 그녀 쪽으로 밀었다. 서린제약 R&D 센터입니다. 아시아 최고 수준의 바이오 세이프티 랩과 최신형 질량 분석기 GC-MSMS를 보유하고 있죠. 지원은 숨을 삼켰다. 그곳은 모든 화학자들이 꿈꾸는 최첨단 연구 시설이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 약물의 정체를 알고 싶습니다. 태준의 눈이 얼음처럼 빛났다. 한지원 씨가 가진 샘플, 그리고 한지원 씨의 머리가 필요합니다. 내 연구소는 한지원 씨에게 완벽한 보안과 최고의 장비를 제공할 겁니다. 그는 이어 말했다. 이건 단순한 제안이 아닙니다. 박민영 뒤에 누가 있는지, 그 약물이 왜 내 호텔에 반입되었는지 나는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공격한 범인을 잡아야겠죠. 지원은 그를 노려보았다. 이 차가운 남자는 자신의 고통을 이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유일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그의 말대로였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복수가 아니었다. 이런 위험한 물질이 유통되게 둘 수는 없었다. 그리고 이 남자의 눈동자 속에는 단순한 사업적 호기심 이상의 깊고 어두운 무언가가 있었다. 지원은 결심했다.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분석한 모든 데이터는 제 소유입니다. 회장님과는 공유하는 것뿐입니다.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죠. 그는 조 실장을 불렀고 지원은 그날 밤 자신의 피가 담긴 바이아를 대고 철저한 보안 속에서 서린 제약의 심장부로 들어갔다. 그곳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다.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있었고 공기 중에 미세입자까지 통제되는 완벽한 클린룸이었다. 그녀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연구자로서의 피가 끓어오름을 느꼈다. 지원은 꼬박 이틀 밤낮을 실험실에서 보냈다. 그녀는 샘플을 전처리하고 GCMS에 주입했다. 화면에 떠오르는 복잡한 스펙트럼 키크들. 그녀의 눈이 빛났다. 이것은 기존의 그 어떤 화합물과도 달랐다. 정교하게 설계된 신경 전달 물질을 모방하지만 실제로는 시냅스를 파괴하는 구조였다. 그녀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분자 구조를 시뮬레이션했다. 태주는 통제실 유리창 너머에서 지친 기색도 없이 기계처럼 움직이는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녀가 데이터에 집중할 때 보여주는 그 순수한 열정은 그가 잊고 살았던 어떤 감각을 자극했다. 사흘째 새벽, 지원은 마침내 그 물질의 정체를 밝혀냈다.
그녀는 프린트된 데이터 시트를 들고 브리핑룸으로 들어갔다. 태주는 이미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찾았습니다. 지원의 목소리는 피로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예상대로 신종 합성물이었습니다. 중추신경경의 아세틸콜린 수용체에 비가역적으로 결합합니다. 기억 삭제, 환각, 그리고 극도의 불안 증세를 유발하죠. 치사량은 극소량입니다. 사실상 이건 약이 아니라 무기입니다. 태준의 표정은 변함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더 차갑게 가라앉았다. 이름은 아직 정식 명칭은 없겠죠. 하지만 합성 과정에서 사용된 특정 촉매제가 있습니다. 이 촉매제는 매우 희귀하고 특허로 묶여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단 한 곳의 제약회사만이 이 촉매제를 합법적으로 대량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은 마지막 보고서를 태준의 앞에 내려놓았다. 그곳에는 단 하나의 기업 로고가 찍혀 있었다. 지원은 태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강 회장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거죠. 제가 이것을 찾아내길 바라셨던 거죠. 태준은 보고서를 집어들었다. 신일제약, 신일파마슈티컬. 그의 숙적, 신동혁의 회사였다. 태준은 마침내 자신의 손에 들어온 첫 번째 칼날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칼날을 벼려낸 여자, 한지원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위험한 공조가 시작되었다. 서린제약의 R&D 센터는 한지원의 새로운 전장이자 요새가 되었다. 유라의 무서운 작은 아빠이자 자신과 하룻밤의 기묘한 인연, 비록 입맞춤뿐이었지만 을 맺은 남자, 강태준 회장. 그와의 공조는 아슬아슬한 긴장감 속에서 시작되었다. 처음 며칠간 두 사람 사이에는 차가운 전문성만이 존재했다. 태준은 필요할 때만 그녀의 랩을 찾았고 지원은 데이터로만 보고했다. 하지만 이 팽팽한 관계는 지원의 경이로운 능력 앞에서 점차 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신일제약이 사용한 그 희귀 촉매제의 미세한 불순물 프로파일을 역추적했다. 태준의 R&D팀이 측정 불가로 분류했던 영역이었다. 지원은 이틀 밤을 새워 불순물의 패턴을 분석, 그것이 특정 지역의 광물에서만 나온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리고 그 광물의 독점 유통권을 가진 회사를 찾아냈다. 이 유통사는 페이퍼 컴퍼니 같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자금 흐름을 보니 또 다른 3개의 유령 회사를 거쳐 이곳으로 귀결됩니다. 지원이 지목한 곳은 SDH 홀딩스라는 이름의 투자사였다. 강태준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SDH, 신, 동, 혁, 자신의 숙적. 태준은 지원을 다시 보았다. 그녀는 단순히 똑똑한 화학자가 아니었다. 거대한 음모의 실타래를 풀어내는 집요한 전략가였다. 그는 자신의 팀조차 놓친 것을 그녀가 단 며칠 만에 찾아낸 것에 놀랐다. 계속해.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차가운 존중이 실려 있었다. 유라의 친구라는 어색함은 사라지고 위험한 비밀을 공유한 공범자로서의 유대밤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지원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SDH 홀딩스와 신일제약 간의 연결고리를 파고들었다. 단순한 약물 개발이 아니었다. 이것은 서린그룹을 겨냥한 더 큰 그림의 일부처럼 느껴졌다. 태준이 가진 정보와 지원이 찾아낸 증거가 하나로 합쳐지기 시작했다. 태준은 형의 죽음 이후 신동혁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권력을 키워왔다고 의심했지만 구체적인 물증을 잡지 못했다. 한지원이 그 첫 번째 증거를 손에 쥔 것이다. 신동혁의 사무실에도 보고가 올라갔다. 박민영을 통해 흘러나온 정보였다. 그 여자가 서린 R&D 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신동혁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이내 한지원이라는 이름이 그날 밤 약물 사건의 피해자이며 그녀가 강태준의 펜트하우스에서 아침에 나온 여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강태준이 자신을 향한 칼날을 갈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칼날의 끝이 바로 한지원이라는 것을. 귀찮게 됐군. 신동혁은 시가를 비벼 끄며 비서에게 명령했다. 어설프게 건드리지 마. 사고로 위장해서 깨끗하게 처리해. 그 여자가 가진 데이터가 외부로 나가기 전에. 강태준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다. 그의 목소리에는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냉혹함이 배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계획에 끼어든 이 어린 연구원이 얼마나 성가신 존재인지 아직 몰랐다. 그날 밤
지원은 지친 몸을 이끌고 연구소를 나섰다. 며칠간의 밤샘 작업으로 머리가 무거웠지만 진실에 다가가고 있다는 생각에 아드레날린이 솟구쳤다. 그녀는 콜택시에 몸을 실었다. 평소와 다름없는 퇴근길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감시하는 시선을 알지 못했다. 강태준이 그녀가 서린 랩에 발을 들인 첫날부터 붙인 조 실장의 직속 경호팀이었다. 그들은 지원의 택시 뒤를 그림자처럼 따르고 있었다. 택시가 한적한 올림픽대로에 진입했을 때였다. 뒤에서부터 무서운 속도로 달려온 덤프트럭 한 대가 경고도 없이 택시의 측면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택시는 종이장처럼 구겨지며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지원은 순간적으로 몸이 공중에 떴다가 좌석에 처박히는 충격을 느꼈다. 에어백이 터지고 차 안은 연기로 자욱했다. 신음과 함께 팔에서 극심할 통증이 밀려왔다. 트럭 운전사가 내렸다. 그는 술에 취한 척 비틀거렸지만 그의 눈은 냉정하게 택시 운전석을 향해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했다. 그때 요란한 스키드음을 내며 검은색 세단 2대가 트럭 앞뒤를 막아섰다. 조 실장과 그의 팀원들이었다. 그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차에서 내려 트럭 운전사를 제압했다. 모든 것은 단 10초 만에 일어났다. 조 실장은 구겨진 택시 뒷문을 강제로 열고 충격에 빠진 지원을 끌어냈다. 한지원 씨, 괜찮으십니까? 회장님의 명령입니다. 조 실장은 지원의 팔에 난 상처를 지혈하며 다른 팀원들이 트럭 운전사를 결박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운전사는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독극물 캡슐을 깨물려 했지만 조 실장의 팀원이 더 빨랐다. 지원은 그제야 자신이 죽을 뻔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명백한 살인 시도였다. 지원은 병원이 아닌 강태준의 펜트하우스로 이송되었다. 태준은 서재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하얗게 굳어 있었다. 그는 조용히 다가와 의사의 응급처치를 받고 있는 지원의 팔을 내려다보았다. 붕대 밖으로 붉은 피가 배어나왔다. 이제 알겠나? 그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을 삼킨 듯 차가웠다. 이건 더 이상 당신의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야. 당신은 신동혁의 전쟁터 한복판에 들어온 거다. 지원은 떨리는 손을 감추려 주먹을 쥐었다. 두려웠지만 그보다 더 큰 분노가 치밀었다. 그자가 날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 태준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에는 전장에서만 볼 수 있는 냉혹한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내가 가진 유일한 칼날인 당신을 부러뜨리려 한 거다. 그리고 실패했지. 그는 지원에게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예상 외의 따뜻한 손길에 지원의 몸이 움찔했다. 이제 당신은 내 연구원이 아니야. 내 사람이다. 내 보호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어. 이것은 감금 선고이자 동시에 가장 강력한 보호 선언이었다. 지원은 이 남자의 위험한 세계에 완전히 발을 들였음을 깨달았다. 신동혁의 위협은 두 사람을 단순한 공조자가 아닌 생사를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로 묶어버렸다. 신동혁의 심기가 뒤틀렸다. 완벽한 사고로 위장한 계획은 처참하게 실패했다. 강태준이 그 여자 한지원을 그림자처럼 보호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조카의 친구라서가 아니었다. 강태준은 이미 한지원을 자신의 패로 인식하고 있었다. 신동혁은 시가를 재떨이에 으스러뜨렸다. 물리적인 충격이 안 통한다면 사회적으로 매장시켜야지. 강태준이 가장 혐오하는 방식으로. 그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수행원에게 명령했다. 그날 밤 호텔 CCTV 편집본으로 준비해. 그 얼음 요새가 계집 하나 때문에 어떻게 무너지는지 구경 좀 하자고.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이 뒤집혔다. 모든 연예정보지와 경제지의 일면이 똑같은 사진으로 도배되었다. 서린그룹 강태준 CEO 금욕의 가면 벗겨지다. 약물에 취한 여성과 펜트하우스에서 비밀스러운 하룻밤. 기사는 자극적이었다. 비록 흐릿하게 처리되었지만 누가 봐도 한지원이 강태준의 부축을 받으며 사실은 그에게 쓰러지며 펜트하우스 엘리베이터로 들어가는 장면이었다. 강태준의 완벽한 무알코올, 무스캔들 신화에 금이 가는 순간이었다. 서린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했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이사들은 10년 전 강태준의 형이었던 강태민 전 부사장의 끔찍한 스캔들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들은 공포에 질려 태준을 몰아붙였다. 회장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제2의 강태민 사태는 막아야 합니다. 당장 저 여자를 해고하고 공식 사과하십시오. 강태준은 얼음처럼 차가운 얼굴로 회의실을 둘러보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요도 없었다. 경쟁사의 비열한 공작입니다. 이사진들께서는 흔들리지 마시고 제 처분을 기다리십시오. 이 일은 제가 직접 마무리합니다. 같은 시각, 펜트하우스. 지원은 태블릿 PC로 자신과 태준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하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강태준의 철저한 보호 아래 펜트하우스와 서린랩의 보안 구역만을 오갈 수 있었다. 조 실장이 24시간 그녀를 지켰다. 세상은 그녀를 CEO를 유혹한 약쟁이 연구원으로 낙인 찍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팔의 상처가 아팠지만 그보다 더한 모멸감이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지원은 태블릿을 덮고 펜트하우스 거실에 임시로 마련된 자신의 워크스테이션으로 향했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다시 신일제약의 유령회사 자금 흐름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울고불고하며 시간을 낭비할 수 없었다. 자신을 죽이려 했고 이제는 사회적으로 매장하려 드는 신동혁에게 복수할 방법은 오직 하나, 그의 범죄를 입증할 데이터를 찾아내는 것뿐이었다. 그녀의 눈은 분노와 냉철한 이성으로 불타고 있었다. 늦은 밤 긴급 이사회를 마치고 돌아온 태준은 거실에서 여전히 일에 몰두하고 있는 지원을 보았다. 그는 그녀가 울고 있거나 자신을 원망하거나 혹은 공포에 질려 있으리라 예상했다. 하지만 지원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그녀는 세상의 비난 따위론 들리지 않는다는 듯 복잡한 화학식과 데이터 차트 속에 파고들어 있었다. 그 고요한 강인함이 태준의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상처를 건드렸다. 태준은 서재에서 위스키 대신 차가운 생수를 따랐다. 그는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무섭지 않나? 그가 등을 보인 채 물었다. 지원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무섭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저는 영원히 그들이 원하는 약에 취한 여자로 남겠죠. 저는 제가 한 지원이란 걸 증명해야 합니다. 태준은 천천히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동자가 짙은 슬픔과 분노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방어막을 해제했다. 신동혁이 똑같은 짓을 했어. 지원의 손가락이 멈칫했다. 10년 전 내 형에게. 태준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듯 무거웠다. 그는 유라의 아버지 강태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형은 자신과 달리 따뜻하고 사교적이며 사람을 믿었다. 그리고 술을 사랑했다. 신동혁은 그때도 서린을 노리고 있었지. 그는 형의 약점을 파고들었어. 술에 취하게 만들고 지금 당신처럼 약물과 여자를 이용해 스캔들을 터뜨렸어. 태준의 주먹이 하얗게 떨렸다. 아버지는 노발대발하셨고 형은 모든 것을 애팍겼어. 부사장 자리, 후계자 자격, 그리고 가족의 신임까지. 지원은 숨을 죽였다. 이것이 강유라가 가지고 있던 가족의 상처, 그리고 강태준이 술을 혐오하게 된 이유였다. 형은 어떻게 되셨어요? 태준은 눈을 감았다. 일주일 뒤 한남대교에서 형의 차가 발견됐어. 유서와 함께. 경찰은 음주와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로 종결했지. 태준은 눈을 뜨고 지원을 직시했다. 그의 눈에는 10년 묵은 화염이 타오르고 있었다. 난 그게 자살이라고 믿지 않아. 신동혁이 내 형을 죽인 거야. 스캔들과 술을 무기 삼아서. 그는 지원에게 한 걸음 다가왔다. 그날 이후로 난 술을 입에 대지 않아. 이성을 잃는 모든 것을 경멸해. 내 통제력을 잃는 순간 나도 형처럼 모든 것을 잃을 테니까. 지원은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신동혁이 왜 하필 이런 스캔들을 터뜨렸는지. 그것은 강태준의 가장 끔찍한 트라우마를 다시 찌르는 행위였다. 그래서 그날 밤 제가 지원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가 약에 취해 그의 펜트하우스에 나타났던 그 밤. 그래. 태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난 지난 10년간 약물이나 술에 취한 인간들을 혐오했어. 내 형을 그렇게 만든 것들입니까? 그런데 당신이 나타났지. 그는 자신의 혼란스러웠던 감정을 인정했다. 당신은 가해자가 아니었어. 피해자였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었어. 그는 그날 밤의 입맞춤을 떠올렸다. 그것은 유혹이 아니었다. 절박한 구조 신호였다. 당신의 그 순진한 입맞춤이 내 10년의 원칙을 깨트렸어. 당신은 내 통제를 벗어난 유일한 변수였어. 강태준은 이제 알았다. 신동혁이 자신의 가장 아픈 과거를 건드린 동시에 자신이 유일하게 지키고 싶은 현재를 공격했다는 것을. 펜트하우스의 임시랩은 폭풍전의 고요함 그 자체였다. 한지원은 지난 48시간 동안 현미경과 모니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세상은 강태준과 그녀의 스캔들로 들끓었지만 그녀의 세상은 오직 신일제약이 남긴 화학적 지문 속에 존재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그것을 찾아냈다. 신동혁이 특호를 교묘하게 회피하기 위해 사용한 불법적인 합성 공정. 그 공정은 비용을 절감하는 대신 치명적인 부산물을 남겼다. 기존의 독성 검사로는 검출되지 않는 아주 미세하고 불안정한 신경 독소의 동위원소였다. 이건 단순한 마약이 아니에요. 지원은 데이터를 출력해 강태준의 서재로 달려갔다. 그는 긴급 이사회를 막 끝낸 참이었다. 그의 얼굴은 얼음장 같았지만 눈은 타오르고 있었다. 이건 실패한 화학무기예요, 회장님. 신일제약이 임상시험에서 숨겼던 데이터가 이것과 일치해요. 그들은 이 약물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설인 호텔에 유포하려 했던 거예요. 박민영은 그저 미끼였어요. 그들의 목표는 더 큰 혼란이었을지도 몰라요. 이것은 결정타였다. 신동혁을 단순한 스캔들 조작범이 아니라 대규모 독극물 테러 미수범으로 만들 수 있는 증거. 강태준은 지원의 손에 들린 데이터 시트를 받아들었다. 이것은 그가 10년간 기다려온 칼날이었다. 조 실장, 당장 검찰총장 라인 연결해. 그리고 내일 오전 10시 긴급 주주총회 재소집해. 신동혁의 모든 이사직 해임은 물론 신일제약에 대한 적대적 M&A 절차에 들어간다. 이 증거와 함께라면 그자는 끝이야. 하지만 신동혁은 강태준보다 한 수 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 역시 이사회를 통해 강태준의 반격이 시작되었음을 알았다. 자신의 스캔들 공격이 강태준의 트라우마를 자극해 그를 무너뜨릴 것이라 예상했지만 강태준은 무너지지 않았다. 그 옆에 한지원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어린 계집이 내 공정의 약점을 찾아냈다고? 신동혁은 비서의 보고를 받으며 비릿하게 웃었다. 강태준이 칼을 뽑았군. 그렇다면 나도 내 패를 써야지. 그는 전화기를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가웠다. 강유라, 그 멍청한 조카 말이야. 지금 당장 조용히 데려와. 강태준에게 줄 마지막 선물이다. 강유라는 친구 한지원이 걱정되어 늦은 시간까지 카페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자신 때문에 지원이 이런 끔찍한 일에 휘말렸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녀가 잠시 생각에 잠긴 사이 건장한 남자 2명이 그녀의 양팔을 붙잡았다. 이러지 마세요. 그녀의 비명은 순식간에 검은색 밴 안으로 삼켜졌다. 강태준의 펜트하우스. 승리를 목전에 둔 긴장된 공기가 낯선 전화벨 소리에 깨졌다. 발신자 표시 제한. 태준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스피커폰을 켰다. 여보세요? 강태준, 네가 가진 패가 꽤 날카롭더군. 신동혁의 목소리였다. 태준의 얼굴이 굳었다. 하지만 내 패가 더 강력할 것 같은데. 전화기 너머로 익숙한 울음소리가 들렸다. 강유라였다. 작은 아빠, 살려줘! 신동혁! 태준의 고함이 펜트하우스를 울렸다. 그의 모든 통제력이 순식간에 증발했다. 10년 전 형을 잃었던 그날의 공포가 그의 숨통을 조였다. 유라한테 손대면 널 갈기갈기 찢어버릴 거다. 이미 늦었어, 태준아. 신동혁은 여유롭게 웃었다. 네 형처럼 말이지. 네가 가장 아끼는 것부터 차례대로 부숴줄게. 오늘 밤 12시 인천항 폐화학공장. 네가 가진 모든 데이터 원본과
그 데이터를 분석한 천재 화학자 한지원을 데리고 와. 둘이서만. 경찰이 보이면 네 조카는 황산 탱크에서 발견될 거다. 전화가 끊겼다. 태주는 주먹으로 대리석 테이블을 내리쳤다. 조 실장, 당장 전술팀 투입해. 인천항 싹 다 뒤져.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다. 이성을 잃은 맹수였다. 안 돼요, 회장님. 그의 분노를 멈춘 것은 한지원의 차갑고도 단호한 목소리였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냉철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건 함정이에요. 신동혁은 회장님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길 바라고 있어요. 10년 전 아버님처럼, 형님처럼 말이에요. 그 말에 태준은 얼어붙었다. 지원은 태준에게 다가갔다. 그가 원하는 건 회장님의 분노가 아니에요. 저예요. 그리고 제가 알아낸 공식의 약점이죠. 그는 그 데이터를 파괴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해요. 제가 유일하게 그 공식을 이해하고 있으니 제 머릿속 정보까지 원할 거예요. 절대로 절 죽이지 않아요. 잡으려 하겠지. 그녀는 조 실장을 바라보았다. 제가 가겠어요. 제가 미끼가 될게요. 태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보았다. 미쳤어? 널 사지로 보내라고? 이건 자살이 아니에요. 전략이죠. 지원은 조 실장에게 공장 도면을 요구했다. 신동혁은 저와 회장님 둘만 오라고 했어요. 그는 우리 둘을 동시에 잡으려는 거예요. 하지만 조 실장님과 팀은 달라요. 회장님이 정면에서 그의 시선을 끄는 동안 조 실장님은 유라를 구출하고 저는 제가 알아서 시간을 볼게요. 이건 화학전이에요. 제 전문이죠. 자정, 인천항 폐화학공장. 바닷바람에 섞인 역한 약품 냄새가 코를 찔렀다. 거대한 탱크들이 괴물처럼 서 있는 공장 중앙에 신동혁이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의 발치에는 입이 막힌 채 공포에 질린 강유라가 묶여 있었다. 강태준과 한지원이 약속대로 모습을 드러냈다. 태준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가면 같았고 지원은 데이터가 담긴 USB를 든 채 침착하게 서 있었다. 왔군. 10년 만에 재회치고는 꽤 초라하네, 강태준. 신동혁이 유라의 머리채를 잡으며 조롱했다. 네가 아끼는 건 전부 내 손에 이렇게 잡히는군. 유라를 풀어줘. 그럼 원하는 걸 주지. 태준이 낮게 말했다. 급할 것 없지. 신동혁의 시선이 지원에게 향했다. 네가 그 천재로군. 감히 내 작품에 흠집을 내? 어디, 네가 뭘 알아냈는지 설명해봐. 이 USB가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것이 지원이 예상했던 순간이었다. 그녀는 신동혁의 자만심을 이용해야 했다. 당신의 합성 공정, 촉매제 Z14를 사용했죠. 특허를 피하려다 보니 정제 과정에서 베타 나노톡신이 미량 잔류하게 돼요. 그건 지원은 일부러 복잡하고 전문적인 화학 용어를 쏟아내며 시간을 끌기 시작했다. 신동혁은 그녀의 분석 능력에 감탄하는 동시에 자신의 실수를 확인하느라 그녀의 말에 집중했다. 그 순간 공장 상부의 철제 구조물에서 그림자들이 움직였다. 조 실장과 그의 팀이 소리 없이 침투하고 있었다. 그들은 유라가 묶인 지점의 반대편으로 우회했다. 신동혁은 지원의 설명이 길어지자 짜증이 났다. 됐어! 일단 USB부터 넘겨! 그가 부하에게 눈짓을 하자 부하가 지원에게 다가왔다. 지원이 USB를 넘기려던 찰나 조 실장의 팀이 일제히 섬광탄을 터뜨리며 공장 내부로 쏟아져 들어왔다. 지금이다! 이 배신자 새끼들! 신동혁은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즉시 유라의 목에 총을 겨눴다. 움직이지 마! 다 쏴버릴 거야! 총격전은 아니었다. 조 실장의 팀은 비살상 제압을 훈련받은 전문가들이었다. 하지만 신동혁의 부하들은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아수라장이 된 현장. 조 실장이 유라를 향해 몸을 날려 그녀를 감싸 안았다. 강태준은 신동혁을 향해 돌진했다. 그때였다. 신동혁과 함께 있던 부하 중 하나가 쓰러지면서 총을 놓쳤다. 그 총이 바닥을 구르다 지원의 발치에 멈췄다. 그리고 절망에 빠진 다른 부하 하나가 지원을 인질로 잡기 위해 달려들었다. 아가씨, 이리 와!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 남자가 지원을 덮치려던 순간 신동혁이 유라 대신 타깃을 바꿨다. 강태준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 그는 지원을 향해 총구를 돌렸다. 죽어! 강태준의 여자! 안 돼!
태준이 절규하며 몸을 날렸다. 하지만 그보다 한 발 빨랐던 사람이 있었다. 유라를 안전한 곳으로 밀어낸 조 실장이었다. 그는 지원에게 달려드는 부하와 그녀를 향해 발사된 총알 사이로 몸을 던졌다. 탕! 둔탁한 소리와 함께 조 실장의 가슴에서 붉은 피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왔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가슴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지원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지원, 회장님을 부탁. 그는 피를 토하며 그대로 쓰러졌다. 조 실장님! 지원의 비명이 찢어지는 듯 울려 퍼졌다. 그 순간 강태준의 세상이 무너졌다. 자신의 형, 그리고 이제 자신을 위해 20년을 그림자처럼 지켜준 유일한 충복 조 실장까지. 신동혁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갔다. 그가 10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분노, 슬픔, 죄책감이 하나의 거대한 화염이 되어 폭발했다. 그의 눈에서 CEO 강태준은 사라졌다. 오직 복수심에 불타는 한 마리 짐승만이 남아 있었다. 신동혁! 태준은 총을 든 부하를 단숨에 제압하고 조 실장의 희생에 잠시 멍해 있던 신동혁을 향해 지옥에서 온 악귀처럼 달려들었다. 그는 총을 쓰지 않았다. 맨주먹으로 신동혁의 얼굴을 가격했다. 신동혁도 필사적으로 반격했지만 트라우마와 분노로 폭주하는 태준을 감당할 수 없었다. 태준은 신동혁을 낡은 화학약품 드럼통에 쳐박고 그의 멱살을 잡아 올렸다. 피범벅이 된 주먹이 멈추지 않았다. 내 형, 그리고 조 실장까지! 네 놈은 내 손으로 죽인다! 회장님, 안 돼요! 멈추세요! 지원이 울부짖으며 그를 말렸다. 그녀의 목소리에 태준은 간신히 마지막 이성을 붙잡았다. 그는 살인자가 되기 직전에 주먹을 멈췄다. 신동혁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태준의 팀이 부른 지원 병력이었다. 강태준은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쓰러진 조 실장에게 다가갔다. 그는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무릎에 안고 피가 쏟아지는 상처를 필사적으로 막았다. 조 실장, 죽지 마. 이건 명령이야. 제발, 날 떠나지 마.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얼음 요새의 CEO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은 한 남자의 절박한 오열이었다. 사이렌 소리가 폐공장의 낡은 철판을 찢을 듯이 울려 커졌다. 강태준은 피투성이의 조 실장을 안고 망연자실해 있었다. 그 어떤 위기 속에서도 흔들림 없던 그의 눈동자는 이제 텅 비어 있었다. 한지원이 가장 먼저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자신의 팔에서 흐르는 피도 잊은 채 태준의 어깨를 격렬하게 흔들었다.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조 실장님, 병원으로 가야 해요. 구급대원들이 왔어요. 그녀의 외침에 태준은 간신히 초점을 되찾았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달려왔다. 태준은 조 실장을 쉽게 놓지 못했다. 마치 그를 놓으면 자신의 마지막 남은 인간성마저 사라져버릴 것 같았다. 지원이 그의 뺨을 감쌌다. 강태준 씨, 그를 살리고 싶으면 지금 놔야 해요. 그제야 태준은 천천히 손에 힘을 풀었다. 조 실장은 응급처치를 받으며 들것에 실려 나갔다. 태준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쳐 반쯤 의식을 잃은 신동혁과 그의 잔당들을 결박했다. 지원은 피로 얼룩진 손으로 결정적인 증거가 담긴 USB를 현장에 도착한 검사에게 건넸다. 신일제약의 불법 신경독소 제조 증거입니다. 서린병원 응급센터의 수술실 앞. 시간은 지독하게 느리게 흘러갔다. 태준은 조 실장의 피와 신동혁의 피가 뒤엉킨 셔츠를 그대로 입고 있었다. 그는 벽에 기댄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유라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지원의 곁에서 흐느꼈고, 지원은 자신의 팔을 치료받으면서도 굳어버린 태준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그녀는 이 차가운 남자가 지금 10년 전 형을 잃었을 때와 똑같은 절망의 벼랑 끝에 서 있음을 알았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붉은 등이 꺼지고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나왔다. 태준이 번개처럼 달려갔다. 조 실장은? 의사는 지친 얼굴로 마스크를 벗었다. 천운입니다. 총알이 심장을 불과 몇 밀리미터 차이로 비껴갔습니다. 과다출혈로 위험했지만 고비는 넘겼습니다. 살 겁니다. 그 말에
태준의 단단했던 다리가 무너졌다. 그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무너진 적 없던 얼음 요새가 안도감이라는 감정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지원이 다가가 그의 곁에 조용히 앉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떨리는 그의 손을 잡아주었다. 폭풍은 끝났다. 다음 날 대한민국은 신동혁의 체포 소식으로 발칵 뒤집혔다. 신일제약, 불법 화학무기 개발 및 납치, 살인 미수, 강태준과 한지원의 스캔들은 순식간에 잊혔다. 대신 거대 악의 실체를 밝혀낸 두 사람의 용기에 대한 기사가 쏟아졌다. 지원이 목숨을 걸고 분석해낸 데이터는 결정적이었다. 신동혁의 모든 범죄 행각은 물론 10년 전 강태민 전 부사장의 죽음까지 재수사하는 계기가 되었다. 음주 자살로 종결되었던 사건은 신동혁에 의한 치밀하게 계획된 타살로 다시 떠올랐다. 서린그룹의 주가는 반등을 넘어 폭등했다. 강태준은 이사회를 완벽하게 장악했고 신일제약에 대한 적대적 M&A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한지원은 더 이상 스캔들의 주인공이 아니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천재화학자, 진실을 밝힌 영웅이 되었다. 그녀는 모든 언론 인터뷰를 거절하고 조용히 조 실장의 병실을 지켰다. 몇 주가 지났다. 조 실장은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았다. 태준이 가장 먼저 달려갔다. 붕대를 감은 조 실장은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회장님, 꼴이 말이 아니십니다. 태준은 처음으로 자신의 충복 앞에서 눈물을 보였다. 미안하네, 고맙네, 조 실장. 조 실장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회장님께는 지켜야 할 분이 생기셨으니까요. 그의 시선이 문 밖에 서 있는 지원을 향했다. 그날 밤 모든 것이 정리된 펜트하우스. 태준과 지원은 통유리창 앞에 나란히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들을 묶고 있던 긴장감은 사라지고 어색한 고요함만이 남았다.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지난 10년간 나는 얼음 성벽을 쌓았어. 통제만이 힘이고 감정을 배제하는 것만이 생존이라 믿었지. 그는 지원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차가운 얼음이 아닌 깊고 따뜻한 호수 같았다. 그런데 당신이 나타났어. 약에 취해 내 완벽한 통제 속으로 뛰어들었지. 그는 자신의 입술을 매만졌다. 당신의 그 입맞춤, 그것은 혼돈이 아니었어. 공격당하는 순간에도 순수함 그 자체였지. 태준은 지원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당신은 내 원칙을 깬 게 아니야, 한지원. 당신은 내 트라우마를 깼어. 절대 아물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내 과거를 치유했소. 그의 목소리가 낮게 잠겼다. 약에 취한 그 여자가 내 10년의 상처를 치료한 유일한 해독제가 된 거요. 지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그의 분노와 절망, 그리고 그의 강인함을 모두 보았다. 그리고 강태준 씨는 내 혼돈 속에서 유일하게 나를 붙잡아준 기둥이었어요. 당신의 그 차가운 질서가 나를 지켜줬어요. 태준은 부드럽게 그녀의 뺨을 감쌌다. 이 싸움의 파트너가 아니라 내 인생의 파트너로 내 옆에 있어주겠소? 지원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품에 안겼다. 그들의 입맞춤은 더 이상 혼돈이나 절박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를 치유하고 영원을 약속하는 따뜻하고 완전한 결합이었다. 2년 후, 서린 어드밴스드 바이오 연구소의 개소식. 단상 위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여성은 2년 전에 어리고 불안해 보이던 연구원이 아니었다. 자신감 넘치고 수백 명의 연구원을 이끄는 한지원 소장이었다. 그녀는 획기적인 신약 후보 물질을 발표하며 청중을 압도했다. 객석 뒤편에서 강태준 회장이 만족스러운 미소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완벽하게 회복한 조 실장이 서 있었다. 그는 여전히 태준의 곁을 지켰지만 이제 그의 주된 임무는 서린그룹 전체의 보안을 총괄하는 것이었다. 그는 이제 회장님뿐만 아니라 소장님까지 지켜야 했다. 그날 저녁 펜트하우스의 정원에서 아주 작은 결혼식이 열렸다. 하객은 단 2명, 한층 성숙해진 강유라와 든든하게 서 있는 조 실장뿐이었다.
한지원은 화려한 웨딩드레스 대신 그녀의 지적인 매력을 돋보이게 하는 심플한 흰색 드레스를 입었다. 태주는 여전히 알코올을 입에 대지 않았다. 그는 대신 지원이 직접 조제한 반짝이는 엘더플라워 스파클링 주스 잔을 높이 들었다. 그는 하객들을 향해 그리고 자신의 아내를 향해 말했다. 내 인생에 유일하게 허락된 중독성 물질을 소개합니다. 하객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태주는 오직 지원만을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다. 나의 완벽한 질서를 찾아준 나의 유일한 혼돈, 내 운명, 한지원에게 이 잔을. 두 사람은 입을 맞췄다. 모든 시련을 이겨낸 그들의 사랑은 그 어떤 양밀보다도 강렬하고 그 어떤 얼음 요새보다도 견고했다. 지원이 태준의 품에 안기며 자신도 모르게 살짝 부풀어 오른 자신의 배에 손을 얹었다. 태준의 시선이 그 손길을 따라 내려갔고 그의 입가에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쁠 수 없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다. 그들의 혼돈으로 시작된 운명은 이제 완벽한 사랑과 새로운 생명으로 결실을 맺었다.